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과묵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이 없으면 대체 어떻게 일을 하나 싶을 정도로 조용해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회사에서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사장이었고 저는 그 회사에서 노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행정고시를 패스한 공무원이셨는데 저한테 늘 공무원 쪽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시험 준비는 했으면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시험과 관련이 있대 일이 너무 힘들지 않은 회사를 골라 들어갔는데 그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또 원래 법대를 나오기도 했거든요. 동기들처럼 변호사, 판사는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방황할 때 아빠 얘기를 듣고 막연히 언젠가는 공무원 시험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 고시가 쉽지 않더라고요. 학원 다니면서 헌법을 공부해서 그 분야가 아예 낯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시험 자체도 쉽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조금씩 일이 재미있으니 아무래도 공부는 살짝 뒤로 밀려나더라고요. 처음 회사 면접을 볼 때 남편이 제게 물어본 건 하나였습니다. 꿈이 뭐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만사 5만 가지가 다 귀찮을 때였고 꿈이니 뭐니 그런 거 다 사치라고 생각할 때여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무의미했거든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간 회사에서 물어보니 제 깐에는 대충 때우는 대답을 한 게 이거였습니다. 행정고시, 입법고시 두 개 다 합격하는 거요. 왜 두 개 다 합격하기를 원해요? 하나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전공이 법학이어서 행정고시에 필요한 민법, 국제법은 아주 낯설지 않고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일은 국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국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되려면 입법고시도 봐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두 개 다? 욕심이 많은 것 치고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겠어요? 먹고는 살아야죠. 저도 그냥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들었지만 남편은 제가 한 그 말을 듣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 사람 공부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냥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속 편하게 어디 빌부터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했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너무 담담하게 해서 이 사람은 정말 누가 밀어주면 공부는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나요? 사실 저도 위로 오빠만 셋이라서 살갑거나 다정한 성격은 안 됩니다. 대신 우직하게 말없이 노력하는 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남편 눈에 들고 저 역시 말로만 발랑발랑 까진 남자들보다가 책임감 있는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알아가 보니 남편이 그렇게 과묵해진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랄까, 남편의 부모님이 좀 편애가 심하신 분들이었는데 그 편애의 기준이 몹시 애매했습니다. 일단 친가 쪽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모두 공무원 출신들이신데 아버지만 아마 공부 대신 기술을 택하셨던 모양이에요. 돈은 잘 벌고 남편과 동생도 모자람 없이 키우기는 했지만 은근히 다격지심을 가지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 결혼을 한 게 남편의 어머니였는데 처음에는 공무원인 줄 알고 덥석 꼬셔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준공무원이었다나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계약직처럼 공무 출입증은 나오지만 제대로 된 공무원은 아닌 뭐 그런 거였던 거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아들 둘 낳고 한참 시간 지난 뒤에 알게 된 사실로 헤어진 애 만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 시작하셨으니 사실 너 공무원 아니었으니 나가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였죠. 하지만 이로 인해 공무원의 목매는 아버지의 목마름은 더 갈급해진 거였습니다. 그나마 마누라가 공무원 출신이라 대리 만족을 했는데 그게 아니니 더욱 마음에 맺힌 것이 생겨버리신 거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 남편의 콤플렉스가 그대로 본인의 콤플렉스가 되어버렸고요. 왜 원래 아들 못 낳아서 우리 집 대 끊긴다고 곡기 끊고 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집 사람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김씨네 대 끊기다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다 밖에서 시집온 이 씨, 최 씨, 박 씨더라고요. 뭐 어머니도 그런 거랑 비슷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커서 공무원 하라고 그것만큼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안정적이어야 하지? 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난 공무원 하기 싫은데. 어렸지만 나름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찍 반항심이 자란 건지 부모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4살 터울 남동생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허유, 나중에 결혼 약속하고 몇 번 만나면서 어떤 캐릭터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정말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세상 가벼운 남자, 그게 시동생이더라고요. 아주 말로는 고대 광실 건물도 짓고 달도 따다주고 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정작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는 말만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귀 얇게 펄럭이는 사람들은 잘 구워 삶아서 그 사람들 덕보고 살잖아요. 딱 그렇게 삽니다. 시부모님이 그래서 아주 둘째 아들이라면 절절 매시더라고요. 큰아들은 공무원 하라는 말도 안 듣고 일찍부터 자기 사업하겠다고 제 갈 길 가버리는데 둘째는 벌써 11년째 공무원 공부 중입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업 붙들고 있는 것보다 1살이라도 어릴 때 안정적인 공무원에 도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인지 여전히 시동생 공부 뒷바라지를 하는데 아까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집에서 자랐으니 남편은 더더욱 부모 형제와 별 말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잘한 거 얘기해봐야 칭찬과 격려 대신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 그냥 공무원이나 준비하라는 말 듣고 무시당하니까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태생적으로 과묵한 사람이 환경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공무원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거부감이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쪽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해준 거겠죠. 2년간 연애하면서 제가 계속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공부를 손에 놓지 않고 주말에는 데이트하는 시간 빼고는 고스란히 공부에 투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마 본인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나 봐요. 저한테 청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버는 돈으로 그냥 우리 살림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5년이고 10년이고 당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공부해서 시험 봐. 공부에만 전념해서 시험 준비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약간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남편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나랑 면접 볼 때 당신이 했던 얘기 기억해? 그냥 누군가의 뒷바라지 받으면서 공부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나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당신만 옆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거든. 그런데 당신은 누군가가 뒷바라지 해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게 행복하다며. 그러면 난 기꺼이 당신 행복을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한번 열심히 해봐.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얘기하고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떡하든 7년 안에 성과를 보여주도록 할게. 2개 다 꼭 합격할 거야. 그러자 남편이 저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개 다 합격하면 정말 자랑스럽겠지만 하나만 합격해도 진짜 훌륭한 거니까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난 당신이 뭘 하든 잘할 거라 믿어. 그렇게 저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제가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약간 마뜩찮은 얼굴로 요즘에는 다들 맞벌이 한다는데 왜 회사를 그만두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그 2분이 얼마나 공무원에 대해 집착하시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둘이 암묵적으로 공무원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부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 공부 좀 더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들으라는 듯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공부도 뭐 아무나 하나? 다 머리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얌전히 회사나 다니면서 돈이나 벌지 지금 와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콕콕 박히는 말이었지만 그런 말조차 안 들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부모님은 남편과 저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분명 저희가 용돈도 많이 드리고 생활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장남이니까 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 두 분의 모든 자랑거리, 기대거리는 오직 시동생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시동생이 중공무원 자격으로 공무원 사회에 발을 담갔거든요. 그 옛날 어머님처럼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한 겁니다. 저는 사실 그게 무슨 공무원인가 싶어서 떨떠름하게 별 반응을 안 했는데 어머니와 아버님은 이렇게까지 좋아하신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 세계에 발을 담가야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제 슬슬 공무원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장하다, 장해.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년이 넘게 공부를 해도 시험 합격 하나 못하고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거면 그 사람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9급 정도는 시험 보고 합격할 때가 차고 넘쳤는데도 그것조차 못하는 거면 그냥 공부를 안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주절주절 할 수는 없죠. 게다가 그 회사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고급 공무원 여자랑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더라고요. 전 정말 너무 놀랐잖아요. 남들이 보면 어디 유럽 공주라도 꼬셨는 줄 알겠어요. 세상에 고급 공무원, 드디어 이 집에 제대로 된 공무원 며느리 들어올 것 같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설레하며 신나하시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체 구급 공무원 며느리가 어떤 위상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나 저는 정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진리일 것 같아요. 분수 모르고 겉멋만 가득 든 시동생이 데리고 온 여자는 이런 여자라 우리 시동생을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납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영이 가득했고 아주 작은 것도 엄청 크게 뻥튀기 해서 자기 좋은 쪽으로 얘기 꾸미는 데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급 공무원인 자기를 무슨 장관이라도 된 듯 떠받들어주는 시댁 문화를 보고는 여기서는 내가 대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점점 말투며 행동이 기고만장해지는 게 눈에 환하게 보였죠. 시어머니는 동서될 여자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공무원 선생님 하시는 얘기인데 들어야지 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꾸벅꾸벅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었죠. 저랑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져서 시댁을 찾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거리를 두고 사는 게 그게 어디 쉽겠나요? 이런저런 집안의 행사도 있고 집안 식구들끼리 참석해야 되는 일도 있고 명절이나 제사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 때는 그래도 서로 모여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적어도 1년에 14번에서 15번은 온 식구가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와 남편은 몹시도 이상한 광경에 좀 당황해야 했습니다. 무슨 고대 마야 문명시대에서 우상을 하나 모셔다 놓고 그 우상 앞에서 벌벌 기며 비위 맞추려고 노력하는 무매한 대중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 집에서는 자기가 몹시 인정받고 우러러 보는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된 동서는 이제는 아주 대놓고 집안에 어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 생신이 한여름이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열무김치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열무김치를 참 잘 담그셔서 제가 다른 요리는 못해도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열무김치 담그는 방법은 정성껏 배워서 한단 말이죠. 동서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열무김치 제가 담가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일날 열무김치 국수만 먹어도 너무 행복해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 삼복더위에 무슨 요리를 하냐며 그냥 열무김치에 국수 먹는 거 그것도 별식, 생일상이다라면서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동서가 들어오고 첫 아버님의 생신을 준비하면서 마치 무슨 도덕적 페류나를 보듯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형님. 어떻게 그래도 생신상을 국수로 차려요. 국수가 원래 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신인데
고기 국수도 아니고 풋내 나는 열무국수라뇨. 어우, 세상에. 양반집에선 절대 안 이러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사농 공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반 쌍농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생일날 열무국수 먹으면 큰일 나는 건가요? 그리고 톡 까놓고 말해서 한여름에 열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차라리 고기 사다 구워 먹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저는 그냥 실용적으로 서로가 좋아하는 거 생일날 선물 겸해서 그거 해드리면 오래오래 잘 드실 테니 선택한 메뉴였는데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않고 멀뚱멀뚱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주 얄밉게 이렇게 거드시더라고요. 하긴, 나도 좀 항상 그게 걸리기는 했어. 그래도 생신인데 국수 한 그릇 덜렁 놓고 밥 먹는 거, 그거 영 본데 없는 집 같지 않니? 맞아요, 어머님. 그래도 생신상은 제대로 차려야죠. 과일이랑 고기, 뜨거운 탕, 생선구이 이런 거 놓고 한 상 차려서 드셔야죠. 아유, 이게 뭐예요. 열무국수라뇨. 그러게, 네 말 듣고 나니까 그렇다. 역시 나란 일하는 사람 생각이 다르네. 그럼 이번 아버지 생신은 그렇게 차려볼까? 그렇게 차려야죠. 참, 그런데 어머님, 어떡하죠? 아버님 생신 식사하시기로 한 토요일 점심에 제가 글쎄 대민 지원을 나가야 돼서 조금 늦게 올 것 같아요. 식사 준비를 다 도와드리진 못할 것 같고 식사할 때 시간은 어떻게 간신히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나란 일이 먼저지. 뭘 그런 거를 걱정해. 그런 거는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돼. 네 형님 집에서 그냥 놀잖아. 그날 좀 일찍 와서 같이 요리하면 되는 거지.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일이나 해, 응?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제가 뻔히 있는데 저를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면서 둘이서 아예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말더라고요. 제가 좀 부화가 나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때 오전 스케줄이 안 되는데요. 오후에 끝나요. 그랬더니 동서가 저를 확 돌아보면서 아주 싸늘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 만날 노는 사람이 왜 굳이 그날 스케줄을 잡아요? 너무하신다. 저 노는 거 아니잖아요. 형님이 배려 좀 해주세요. 네? 너는 만날 첫날 집에 있으면서 하필 그날 일정을 잡고 그러니? 당장 취소해라. 그리고 원래 바깥일하는 사람들 밖에서 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집안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야. 아이고,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서? 어휴. 아마 저 그날 남편이 중간에서 저 끌고 나와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한바탕 폭발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 눈치 없고 말 없는 사람이 뭐가 시익이라도 한 건지 방 안에서 뭐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나와 벌어진 상황 보고 저를 확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안 풀려서 씩씩거리면서 가슴을 팡팡 치고 있으니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내가 휴가 낼 테니까 당신도 머리 좀 쉴 겸 우리 근교로 여행 나갈까? 한 3일 공부 손에서 놓고 숲 보면서 힐링하자. 그래야 할까봐. 나 진짜 복장 터져서 죽을 것 같아. 미안하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정말. 당신이 미안할 일은 아니지. 제일 나쁜 건 동서야. 아유, 진짜 얄미워. 너무 얄미워. 하긴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본인도 그런 부모라서 괜히 제 눈치 보고 부모 때문에 속상하고 이래저래 힘들겠죠. 저랑 남편은 정말 싹 잊고 여행 가서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하다 오자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저희는 약속한 대로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평소 남편이 캠핑을 좋아하는 편이라 저희가 들로 산으로 잘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절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거나 기상청이나 발표가 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놀러 다닐 때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랑 항상 같이 다니던 크루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자기의 경험이 또렷하다 보니까 일기예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항상 듣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비 많이 온다고 계곡 근처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이 정도 비는 절대 물 안 넘친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번개가 많이 칠 것 같으니 이럴 때는 텐트 치지 말라는 경고가 와도 자기가 경험이 얼만데 이런 거 정도는 한두 번 치다 만다고 무시하곤 했죠.
이렇게 늘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이 그런 모든 충고를 무시하고 다니시다가 몇 년 전 계곡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당시 그분 구하느라고 동원됐던 구급대원들도 크게 몇 명 다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랑 남편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1순위로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위험하거나 이상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침 저희가 캠핑을 간 그 주말은 일기예보도 날씨가 너무 좋은 곳으로 나오고 실제로도 날씨가 몹시 좋았어요. 다만 저희가 갔던 그 캠핑장의 시설물 하나가 조금 부실했던 모양입니다.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그 시설물이 부셔지면서 일부 침수가 되고 빠르게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사실 이거는 어떤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캠핑장의 인재에 가까운 상황이어서 저희도 그냥 간만에 쉬려고 했는데 재수가 좀 없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운명이라는 농담을 하면서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본 곳에는 동서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동서가 왜 거기에 있는지 얼떨떨해서 저랑 남편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몰라 어리벙벙한 얼굴로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그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었고 담당자가 마침 자리를 비운 참이어서 대신 대민 지원 비슷한 걸 나온 거였습니다. 뭐 본인도 짜증은 났겠죠. 자기 일도 아니고 금요일에 남들 노는 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 조금 신경질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이없고 기가 막혔던 건 그곳에서 캠핑 장비를 늘어놓고 있는 저희 부부를 마치 대역 죄인 보듯이 동서가 보며 세상 철없는 사람 취급을 해댔다는 거예요. 아휴, 이런 데 와서 비 오는 거 무시하고 이렇게 텐트 치는 게 얼마나 인력 낭비의 민폐인 줄 알아요? 세상에, 공무원이 이런 일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뭐예요 이게 진짜? 저희한테 있는 대로 신경질을 냈는데 아니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공무원이 이런 일 하지 무슨 일 하냐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젓더라고요. 한마디로 무서워서 피하지 말고 더러우니까 똥 피하자라는 신호였죠. 동서의 말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같이 정리를 하던 또 다른 캠퍼가 동서 앞으로 나서서 당신이 뭔데 여기서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런 데 나와서 둘러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지금 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죄인 취급하냐고 버럭버럭 따질 정도였습니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줬으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할 말 똑부러지게 하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도 기상 악화가 우려되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문자라도 받았으면 다들 정리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상 악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캠핑장 시설 문제인 거잖아요. 여기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으륵딱딱거리는 거 공무원 갑질이에요. 민원 넣겠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정말 그 순간 저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동서가 그 민원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글쎄 설설기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선생님, 오해세요.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 너무 걱정돼서 조심하라는 거를 좀 세게 얘기했나 보네요. 그리고 엄연히 선생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도 아니고 여기 이분이 저희 가족이라서 제가 가족한테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강하게 말한 겁니다. 일단 선생님 본인에게 드린 얘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렇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형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이만 가볼게요. 아니 참,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자다가 뺨 맞은 것도 유분수지. 제가 대체 뭘 잘못해서 쟤한테 저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나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대신 한마디 해주셨던 옆자리 캠퍼가 저랑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 친척이에요? 너무 창피했지만 어쩌겠어요. 진짜 친척인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그분이 혀를 끌끌 차면서 참 피곤하겠다며 때로는 가족이 가장 힘든 대상이라고
힘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얼결에 생판 모르는 남한테 가족 때문에 힘들 테니 힘내라는 응원이나 듣고 간만에 쉬려고 간 캠핑에서 저희 부부는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린 채로 아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캠핑도 하는 둥 마는 둥 기분도 완전 망해서 터덜터덜 짐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마침 저는 운전 중이라 전화를 못 받고 남편이 대신 받았죠. 스피커폰을 뚫고 시어머니의 일갈이 버럭버럭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귀하게 나라 일하는 애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왜 거기까지 다니면서 피해 주냐는 거였어요. 아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대체 저랑 남편이 뭘 했길래 시어머니한테 왜 동서한테 피해 주고 다니냐는 군소리를 들어야 하며 동서는 대체 뭘 어떻게 말했길래 어머님이 이러시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저희가 무슨 나라에 큰일 하는 동서 앞길 막은 사람들인 양 혼내고 저희한테 이러시는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과묵하게 항상 말이 없던 남편이 이번만큼은 좀 격양된 목소리로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그럼 뭐 공무원들 눈치 보느라고 놀러도 못 다녀요? 그리고 제대로 아시지도 못하면 말 마세요. 저희가 가지 말라는 데 갔다가 그 사람 힘들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사고 당했던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재수씨가 지원을 나온 것뿐이라니까요. 우리가 뭐 재수씨 앞길 막으려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엄마도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버럭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은 정말 분을 못 삭히겠다는 듯 씩씩거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건 그냥 대충 참고 넘길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제 남편까지 저렇게 모질이 바보로 만드니까 동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동서의 만행은 더 지능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말하거나 남편한테 직접 응대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뒤에 딱 숨어서 아주 살살 조종을 하더라고요. 에어컨 바꿔달라, 냉장고 바꿔달라 요구하시길래 그건 남편이 시동생보다는 돈을 좀 더 버니 해드릴 수 있는 거라 해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바꿔드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시댁이 아닌 동선에 가 있다는 건 더 나중에 알았죠. 저랑 남편이 황당해서 어이없어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뭐 그렇게 좋은 거 필요해. 받고 나니까 젊은 애들이 쓰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걔네 거랑 바꾼 거지. 걔네도 몇 년 전에 혼수해온 거라 새 거야, 새 거. 우리 두 노인네 사는 데는 저걸로도 충분하다, 충분해. 그렇게 몇 번 속듯 살림을 바꿔드린 후 나름 빈정상하고 부하가 치밀어 오른 남편이 더 이상 살림에는 돈을 안 쓰니 그 다음에 어머님이 쓰신 작전은 저를 부려먹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가 자꾸만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집에서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겸 해서 도와드리자 하고 몇 번 가서 도와드렸는데 그게 점점 횟수도 늘어나고 너무 사소한 것까지 저한테 다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에 열쇠가 망가졌으면 열쇠공을 불러야지 왜 저를 불러요? 그리고 한 번은 갑자기 만두를 좀 해야겠다며 저한테 만두 빚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그렇게 만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저희 설날 때도 떡만둣국 안 먹고 그냥 떡국만 먹었거든요. 그런데 만두를 해야 된다고 집까지 오라고 하셔서 좀 의아한 마음으로 갔는데 세상에 아주 커다란 들통으로 3개나 만두소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걸 앉아가지고 다 빚자고 하시는데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대체 이 많은 만두를 누가 언제 다 먹나 싶어 어머니께 물었더니 대답 없이 그냥 일단 빚으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급하다고 막 퇴근하시길래 우선 앉아서 소 넣을 숟가락을 집었는데 얼마나 많은지 빚어도 줄어드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많은 만두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먹을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누가 먹을지는 알고 빚어야죠. 저희 식구 중에 이렇게까지 만두 많이 먹는 사람은 없는데 이거 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머뭇거리면서 그제야 이실직고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 둘째가 그 만두를 좋아하는데 아유, 입에 맞는 만두가 없대. 둘째는 이 고기보다 부추 많이 들어간 만두가 좋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워낙 나란 일이 바빠야 말이지. 그냥 만두가 냉동실에 차곡차곡 있으면 급할 때 한 번씩 후루룩 쪄먹고 끓여 먹고
그러기 편할 것 같다고 한번 얘기하길래 내가 좀 해서 냉동실에 놓고 먹으라고 주려고 하는 거지. 순간 만두 빚는 손을 탁 놔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거 지금 동서줄 만두 이렇게 많이 저 불러다가 빚으시는 거예요? 넌 어차피 집에서 놀잖니. 이거 오늘 안에 해서 싹 쪄가지고 밤에 갖다 줘야 애가 따뜻할 때 냉동실에 보관을 하지. 얘, 걔 퇴근 시간 다 됐다. 이거 찌고 하려면 빨리 해야 돼. 얼른 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죄다 손에서 놓고 그대로 나와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동서 먹을 만두를 이렇게 비지땀 흘려가며 빚어야 해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 얼굴이 확 굳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둘째 썩 예뻐하지 않는 거 알거든. 그런데 그런 게 바로 자격지심이라고 하더라. 앞으로 둘째한테 그런 질투 보이지 말고 잘해. 집안에 그래도 공무원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 줄 아니? 그리고 나란 일하면 얼마나 신경 쓰고 바쁠 게 많겠어. 집에서 노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좀 도와주면 일을 해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어? 다 복 짓는다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해. 음식하면서 그렇게 얼굴 찌푸리는 거 아니다. 정말 수도 없이 머릿속으로 갈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 때려치우고 나가면 당장은 제 속이 편하겠죠.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 아무리 편협하게 차별을 한다고는 하지만 늙은 어머님 혼자 끙끙거리며 고생할 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건 또 제 마음에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라리 제가 조금 더 마음 숙이고 하고 말지 라는 생각에 한숨 푹푹 쉬면서 만두를 빚었죠. 그날 밤 10시가 넘도록 만두를 정말 1000개는 넘게 빚은 것 같아요. 어머님은 진짜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쪄서 싹 식힌 다음에 켜켜이 잘 쌓아서 동서네 집에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집에 들어가면 동서 불편해한다고 대문 앞에 놓고 전화하셨대요. 밖에 만두 있으니까 가지고 들어가라고. 저희 집은 수시로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번호키 안 알려준다고 3일을 머리 싸매고 누워 시위하시던 분이 동서는 불편하면 다음날 일 못한다고 거기까지 가셔서 벨 한 번 못 누르고 물건 놓고 전화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차별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저는 더더욱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응원하면서 앞으로 시댁에서 오는 전화나 만나자고 하는 거 자기가 다 중간에서 막아줄 테니 일단 공부에 매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달간은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정말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보고 살 순 없잖아요. 시어머니 생신 때 식사 자리까지는 빠지지 못하겠더라고요. 몇 달간 집에서 정말 쪽잠 자면서 하루에 20시간씩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살이 쪽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시댁 모임에 갔더니 아무리 저한테 관심 없는 시어머니도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애가 왜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니? 요 몇 달 동안 아주 껌거먹은 소식이어서, 어? 내가 만나면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너 어디 아팠니? 네? 아니요. 저 뭐 좀 하느라고. 아니, 그러게 뭘 했길래 그렇게 애가 뼈밖에 안 남았어. 뭘 하길래? 저 공부 좀 하고 있어서. 아니, 대체 너는 무슨 공부를 하길래, 어? 공부한다고 회사도 안 다닌다 그래. 공부한다고 이렇게 살도 빠져. 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데? 평소에는 제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그냥 공부한다고 한두 번만 얘기하면 별말 없이 넘어가시던 시어머니가 제가 너무너무 살이 빠져서 모습조차 달라졌더니 이번에야말로 무슨 공부를 하는지 듣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장착하신 듯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공부하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 눈치를 슬쩍 보다가 얘기했습니다. 저 사실 그냥 공무원 시험 좀 봐보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동생과 동서가 파한대소, 그런 파한대소가 어깨에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이돌 준비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웃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듯이 웃어제꼈습니다. 아이고 배야 하면서 식탁을 탕탕 치며 웃는데 너무 무안해서 눈물이 다 나올 것 같았습니다. 동서가 진짜 웃겨서 견딜 수가 없다는 듯 얼굴이 빨개져서 저한테 마치 아이 어르듯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형님 공무원 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잘하셨는데 그게 어디 그렇게 생각처럼 쉽나요? 공무원 공부하시느라 그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세상에, 형님 귀엽다 귀여워. 그러자 시동생도 이죽이죽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형수님, 와, 진짜 반전이다. 공무원 시험이 어디 쉬워요? 이 사람이 되니까 붙고 이렇게 공무원 하는 거지. 나봐요. 그렇게 오래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힘들잖아. 공무원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면접도 잘 봐야 되고 이게 그렇게 개나 소나 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죠. 네 주제에 무슨 공무원을 하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내 아들 힘들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그냥 회사 다니라는 말까지 온갖 수모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하라고요. 평소 말없이 가만히 있는 제 남편이 무서운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거는 슬그머니 쫄아붙대요. 어쨌건 남편이 그만하라 그래서 다들 놀리는 건 그만두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 보면 키득키득거리고 쑥덕쑥덕 거리는 게 아주 기분이 언짢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저한테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시험 얼마 안 남았지? 나 꼭 잘 볼 거야. 다른 사람들 말에 상처받고 그럴 필요 없어. 일단 마음 편하게 하고 만약에 안 되면 한 번 더 도전하면 되니까. 나도 알아. 그렇게 할게. 말은 했지만 참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어떻게든 합격해서 다른 식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마구마구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첫 시험은 준비한 대로 차분히 잘 치렀습니다. 제 경우 행정고시랑 입법고시를 함께 준비하고 있어서 시험을 연달아 치르고 하나 끝났다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댁에서는 방해를 하려는 건지 놀리는 건지 시험 공부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불러대더라고요. 마지막 6개월은 그것조차 너무 스트레스라서 핸드폰도 해지해버렸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쓰던 SNS며 인터넷, 아무것도 안 되는 전화기 하나 개통해서 친정 엄마와 오빠들, 남편만 그걸로 소통을 했죠. 남편은 차라리 시험 보는 동안 친정에 가 있던가 고시원에 가서 지내는 것도 생각해보라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던 저를 고시원으로 발걸음 돌리게 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글쎄 제가 전화까지 바꾸고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였죠.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문 밖에서 저한테 주제에 맞지도 않는 공부하겠다고 깝치면서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어디 일할 데 없으면 동선에 가서 집안일 좀 도와주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이웃 보기 부끄러워서 대문을 열어드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두들기고 불러도 제가 나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내며 발걸음을 돌렸고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고시원에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고시원에서의 6개월은 제 지난 몇 년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 시어머니의 환청도 동서의 눈빛도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제 모든 것을 갈아놓고 저는 입법, 행정 2개의 시험을 다 치렀습니다. 차례대로 나올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죠. 여보, 나 둘 중에 하나도 못 붙으면 어떡하지? 그거 한 번에 붙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당신 시험 준비한 건 4, 5년 되었지만 사실 제대로 공부한 건 1년이잖아. 그나마 마지막 6개월 때나 수험생처럼 공부했지. 그전에는 실상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나는 당신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런 환경이면 다른 사람들은 진작에 그냥 포기했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든 시험까지 봤잖아. 그걸로 사실 나는 충분한데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당신 노력에 대한 보상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정말 그거야. 세상 무뚝뚝한 사람이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는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어쨌거나 둘 중 하나라도 되면 감사하고 둘 다 되면 너무 행복하겠죠. 하나도 합격을 못하면 이후에 계속 시험에 도전할 것인지는 고민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는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고시원까지 가서 공부를 한 것을 알고 친정 엄마는 굳이 왜? 라는 반응이셨거든요. 이거저거 말하기 귀찮고 또 말해봐야 시댁 욕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시험 다 끝나고 나니 애써 시댁홈 제가 숨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겠다 싶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오빠, 새 언니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고시원을 갔던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성격이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 별로 없는 게 식구들 닮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러려니 하고 무심한 사람들이라서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시댁 얘기를 들으면서 큰오빠, 둘째 오빠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발코니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다가 들어오고 셋째 오빠는 술을 다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동서 근무처 어디냐고 아주 블랙리스트 민원인으로 제대로 괴롭혀준다고 씩씩거리는데 옳은 방법은 아니어도 그렇게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엄마가 제게 이러셨습니다. 돌아가신 네 아빠가 왜 너한테 공무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는 줄 알아? 그냥 그게 제일 길게 가는 직업이고 아빠가 일했던 분야라 그런 거 아니야? 아빠는 네가 모든 자식들 중에 가장 자기를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이 분야 일하면 참 잘할 거라고. 정말 나라에 보탬되는 인재 될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하라고 하셨던 거야. 엄마 말을 듣는데 뭔가 마음 한켠이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 감사했습니다. 시부모님처럼 당신들의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자식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식에게 잘 맞을 것 같고 내 자식이 잘 해줄 것 같아서 권하는 사람이 내 부모라는 게 말입니다. 그렇게 엄마, 오빠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안 그래도 무서워하는 저희 오빠들인데 하필 그날따라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후라 오빠들 눈빛이 곱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남편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데 평소 저랑 제일 많이 싸우고 괴롭히던 셋째 오빠가 이러는 겁니다. 지금처럼만 잘해. 든든하게. 방패 막 있다. 그러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방패 막이를 하라는 건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말해주었습니다. 좀 미안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그나마 형님들이니 그냥 넘어갔지 다른 집 같았으면 자기 한 대 맞았다며 저 시험만 합격하면 꼭 큰 선물 해주고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건 또 그거대로 고마웠죠. 어쨌거나 시험이 끝난 후 이렇게 일상을 살고 그동안 쌓였던 것도 좀 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았지만 실상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정말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숨을 몰아쉴 정도였어요. 그렇게 첫 번째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내내 안절부절 못하면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합격자 발표 시간. 떨리는 손으로 발표창을 새로 고침하다 저는 온몸에 기운이 빠져 스르르 책상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었는지 회사도 안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에 있던 남편은 제 울음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와 저를 일으켜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다음이라니. 다음이 왜 필요해? 당신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우는 건 지금 잠깐만 하고 다시 용기 내서 공부하자. 무슨 소리야. 나 붙었어. 뭐? 붙었다고? 그런데 왜 울고 있어? 야, 나 떨어져서 우는 줄 알고 달려왔잖아. 사람 놀라서 기절하게 만드는 이 사람이 진짜. 아니, 합격했는데 왜 울어, 왜? 너무 좋아서 그랬지. 저랑 남편은 서로 끌어안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비록 1차 합격이지만 첫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에 힘이 불끈 솟더라고요. 이후 3차까지 이어진 시험도 저는 남편의 응원 속에 차근차근 다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최종 합격이었죠. 남편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친가에도 이렇게 시험 봐서 5급 공무원이 된 사람은 없다며 저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일단 큰 산은 하나 넘은 셈이었죠.
제가 전화도 안 받고 번호도 바꾸고 두문불출을 하니 처음에는 집까지 찾아와 꼴지를 하던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편했죠. 남편이 말을 전해주지 않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저는 머리 나빠서 혼자 애쓰고 있는 바보 멍청이 천지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 자기네들이 워낙 공무원에 대해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으니 그 시험 자체를 무시하지는 못하는데 제까지 것이 도전하고 있다는 건 가짜않게 생각하는 마음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건드리는 건 덜해지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합격한 행정고시를 든든한 배수진으로 두고 남은 입법고시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시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떨어져도 할 수 없겠다는 마음과 그래도 꼭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 어떻게든 해내고 싶은 마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모든 시험을 다 마무리하고 저는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었죠. 시험도 다 마무리되었겠다. 더 이상 시댁을 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5급에 합격했다는 말도 굳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까지 자랑하고 싶을 만큼 저 절박하지 않거든요. 여하튼 거의 8개월 만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분명 저를 놀리거나 무시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 알았지만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필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한 그날이 제 입법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 날이었거든요. 전체 경쟁률이 210대 1이어서 거의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랜만에 만난 시댁 식구들은 절 보자마자 피식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않더라고요. 아유, 공부는 포기하셨나요? 이번에 9급 시험이 언제지? 지났지. 슬슬 합격자 발표 나올 때 아닌가? 안 그래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난이도가 높았다던데 괜찮았어요? 시험은 보셨죠? 제가 여시라도 좀 보낼까 하다가 그런 거조차 부담돼서 떨어졌다는 원망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보냈어요. 그냥 보내드릴 걸 그랬나 봐요. 다음 시험 보기 전에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시라도 드셔야 철썩 붙지 않겠어요? 아유, 엿먹는다고 붙으면 시험 떨어질 사람 있겠니? 다 자기 실력이고 머리지. 그렇게 마음껏 까불고 이기죽거리는데 참 가소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평소 같으면 울긋불긋 했을 텐데 희미하게 미소까지 띠고 잠잠히 보고만 있더라고요. 일단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것저것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 신경은 온통 합격자 발표였죠. 안절부절 못하게 되더라고요. 몇 번을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 동서가 그게 또 거슬렸는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디 연락 올 때 있어요? 아니, 뭐 좀 보려고. 혹시 합격자 발표? 형님, 정신 차려요. 오늘 발표하는 건 입법고시예요. 9급이 아니라고요. 동서의 말을 듣고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합격자 발표 날도 헷갈리는 사람이 무슨 공무원 하냐고 마구 비웃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다시 한번 폰을 꺼내서 세로 고침을 누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남편에게 건네줬죠. 남편이 깊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저기 할 말 있어요, 저희. 응? 무슨 할 말? 아이고, 알았어. 그만 놀릴게. 그래, 우리가 심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게 아니고 이 사람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남편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떨떨한 얼굴로 멀뚱멀뚱 바라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먼저 입을 연 건 동서였습니다. 어머, 9급? 어느 지역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말과 행동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속 시원했거든요. 아이고, 공부해서 뭐하러 9급을 봅니까? 보려면 제대로 된 거 봐야지. 이 사람 얼마 전에 행정고시 5급 합격했고 방금 입법고시도 합격했어요. 이번에 경쟁률이 210대 1이었다죠. 자기야, 일어나. 장모님이 잔치 연다고 나한테 연락하셨어. 가자. 아직 후식이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남편은 가차없이 제 손을 낚아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시모와 동서가 남편 손에서 핸드폰을 빼서 직접 확인을 하더라고요. 둘 다 어이없이 경악하는 표정으로 저를 멀뚱거리며 보고 있길래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민원 업무하는 데를 내가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파이팅! 잔뜩 썩어 들어간 표정의 가족들을 두고 나오는 길, 정말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진짜 수고했다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동서가 저한테 까부는 일, 시어머니가 무시하는 일 없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